빨랫줄에 걸린 빨래처럼 자신의 몸을 이 줄 하나에 의지하면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창 안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쇠고랑을 차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는 총을 든 교도관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에 유배해 온 죄수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자유시민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영국보다는 이 호주에 남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33,000평의 농지를 이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순식간에 땅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죄수들의 눈물을 기회로 바꾼 땅,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오페라 하우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있습니다. 이 시드니가 과거에 영국 죄수들이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이 시드니는 과거에 거칠고 폭력적인 이미지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로 굉장히 격조 높은 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했는데요. 저는 이 영국 죄수들이 도착했던 호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호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가시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호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요. 호주의 지형 그리고 기후를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 자체가 나라인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 호주밖에 없습니다. 이 오세아니아에서 유일한 대륙이자 국가이기도 하죠. 국가는 또 뉴질랜드도 있네요. 자, 그러면 호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호주의 기후대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가장 눈에 많이 띄십니까? 노란색이 가장 많이 띄죠. 이게 건조 기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이라는 거죠. 호주의 70~80%가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이 두 개 있어요. 그레이트 샌디 사막과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이 호주 중앙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호주의 북쪽 보면은 붉은색의 열대 기후가 있습니다. 이 북쪽은 어마어마하게 덥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 온대 기후가 되겠죠. 호주의 동남부 지역, 그리고 저기 보면은 호주의 남서부 지역 일부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호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7배 정도의 땅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2천만이 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반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남동부 지역 한번 볼까요? 시드니가 있고요. 캔버라, 멜버른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오페라 하우스는 이 시드니에 있었죠. 과거에 이 호주가 1901년 독립할 때 수도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각 도시별로 대결 구도가 벌어졌는데요. 우선 시드니하고 멜버른이 제일 앞장서서 서로 수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도시가 합의한 지역이 두 도시의 중간에 있는 캔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가 되겠죠. 이 호주 전체의 기후와 지형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산맥은 오른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죠. 왼쪽에 서쪽 지역이 보면 높은 산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산맥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가다가 산맥을 만나면 잠시 멈추거든요. 그 멈춤이 있을 때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 서쪽 지역은 산맥이 없기 때문에 비구름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이 중앙부는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힘든데요. 일부 지역에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보면은 달링강하고 머리강이 있죠. 강 이름이 달링강입니다. 굉장히 애정 넘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링강과 머리강, 이 두 강이 호주 국민들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링강과 머리강이 어떤 생태계로 위협받거나 식수가 오염되면 호주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호주 정부의 고민이 바로 이 두 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주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영국에서 범죄자들이 급증을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체제를 우리는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풍요고요. 하나는 빈곤이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전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겠죠. 순식간에 도시의 인구가 급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도시 문제가 주택 문제가 되겠고요.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실업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었었을 텐데 왜 실업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의구심이 생기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장이 많아졌지만 공장보다 인구가 더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런던이라든지 맨체스터 그리고 리버풀 같은 대공업 도시에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서너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득이 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이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값싼 노동력에 하루를, 아니요, 한 달, 1년을,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줄에 기대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몸 하나 쉴 곳, 누일 곳도 없는 노동자라는 거죠. 빨랫줄에 걸린 빨래처럼 자신의 몸을 이 줄 하나에 의지하면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임금이 1실링 정도였다고 합니다. 빵 서너 개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도시에 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먹기 위해서는 훔쳐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잡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경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입니다. 레 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의 장발장도 빵을 하나 훔쳤을 뿐인데 감옥살이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19년을 했습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이 절도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형법 체계의 영국도 이 절도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었는데요. 절도죄를 엄중하게 다루었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영국의 사법부도 가진 자의 이익을 더욱더 대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도죄를 엄중하게 다루었는데 이 절도죄보다 더 심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죄가 있겠죠. 그러면 살인죄와 같은 이 범죄자들은 어떤 식의 형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식의 형벌을 받았을까요?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프랑스의 단두대가 생각날 거고요. 아니면 교수형이 생각나실 겁니다. 교수형과 단두대형은요, 굉장히 격조 높은 사형 방법입니다. 저는 이 사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포의 사형 제도, 지비팅입니다. 사진 자료만 봐도 엄청나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비팅이 어떤 사형 제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쇠로 된 케이지가 있죠. 그 케이지 속에 죄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영모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엄중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범죄자들이거든요. 온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새로 만든 이런 케이지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을 놔둡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름 같으면 햇빛에 노출되겠죠. 겨울이면 추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냥 말라 죽어갑니다. 말라 죽어간다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 좁은 케이지 속에는 자기 몸 하나 누일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럼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형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냥 놔둡니다. 왜요? 새들이 와서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쪼 먹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 씨씨는 훼손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유골만 남습니다. 유골만 남은 채로 몇 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보통 지비팅, 이 사형 제도는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시행을 합니다. 왜 광장에서 이런 지비팅을 보여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들한테 죄를 저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비팅을 광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지비팅을 보는 순간 끔찍해지겠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영국의 감옥 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훔친 사람도 사형입니다. 왜요? 감옥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감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옥이 없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18세기, 19세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감옥 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신박한 생각입니다. 군함과 상선을 감옥으로 개조합니다. 대표적인 감옥 헐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죠. 한 65m 정도 됩니다. 이 65m 정도의 배에 300여 명의 죄수자가 수감이 됩니다. 정말 빼곡하겠죠. 낮에는 밖에 나가서 노역을 시키겠죠. 그리고 밤이면 이곳에 수용을 합니다. 이 300명의 죄수자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먹을거리 하나도 신경 써서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스프라든지 비스켓, 이 비스켓도 그냥 깨끗한 비스켓이 아니에요. 곰팡이가 썰려 있는 그런 비스켓을 이 죄수자들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시겠죠. 이곳에서 오랫동안 수감을 하면은 이 죄수자들의 건강 상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참담해질 겁니다. 특히 이 선상 감옥 헐크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장티푸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라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던 경우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선상 감옥이 영국의 항구마다 몇 개씩 있었거든요. 항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만약에 전염병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옮겨졌을 경우에 그 마을도 무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론이 팽배해지겠습니까? 바로 이 감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라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지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벤담이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을 고안해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파놉티콘은요, 소수의 교도관,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교도관이 다수의 죄수들을 감시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수들이. 그러면 배를 탄 채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미국 동부 13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버지니아라고 있죠. 이 버지니아에 죄수의 유영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영국의 죄수들이 미국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유영지를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 새로운 유영지가 바로 호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의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호주입니다. 근데 과거의 유럽 사람들은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미지의 남방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지의 남방 땅은 1644년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북부 지역이 처음으로 유럽인들한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을 달기 전에는 새로운 네덜란드, 뉴홀란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이 이 호주의 북부 지역을 탐험했다고 하고 뉴홀란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북부 지역은 무슨 기후예요? 열대기후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다지 자신들이 원하는 식민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네덜란드에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호주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경영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과가 있으면 사과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꼭지만 보고 이걸 못 먹는 사과다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어디가 가장 살기 좋다고요? 남동쪽이 가장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남동쪽을 발견한 사람 바로 제임스 쿡입니다. 영국의 항해가이자 탐험가이면서 영국의 해군 제독입니다. 영국에서는 캡틴 쿡 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캡틴 쿡이 도착한 곳은요, 노란색 이 부분입니다.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곳을 탐험했을 때가 1770년이고요.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령으로 선포한 거죠. 이곳은 영국 땅이다. 무주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국 땅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 사우스 웨일즈 어떤 뜻입니까? 새로운 남쪽의 웨일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잉글랜드 섬에 보면은 잉글랜드도 있고 왼쪽에 보면 웨일즈라는 땅이 있습니다. 당시 이 캡틴 쿡이 보기에 자기가 발견했는 요 지역이 웨일즈 정도의 사이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합니다. 현재 이 호주의 주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 이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사람이 캡틴 쿡이고요. 두 번째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죄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1787년 5월 13일 영국에서 출항합니다. 망망대해를 거쳐서 호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때 출항했을 당시에 배가 11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제1선단 퍼스트 플리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1척의 배가 호주로 망망대해를 건너갈 때 그 안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로 죄수를 호송하는 수송선 내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철창 안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쇠고랑을 차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는 총을 든 교도관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8개월, 9개월이나 되는 그 항해 기간 동안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제1선단으로 떠났던 죄수들은 73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항해 기간은 총 252일간이었는데요. 252일간의 항해를 한 번에 원큐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군데 쉬어갑니다. 그들도 보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잠시 쉬었다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또 잠시 쉬었다가 호주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이 죄수 736명은 빵과 옷을 훔친 채로 호주로 유배된 초기 죄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요. 추워서 옷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땔감을 훔치기도 했었죠. 어머니가 죄수였기 때문에 그 꼬맹이도 따라왔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를 범했던 80 넘은 노파도 있었습니다. 252일간의 항해 시간 동안 7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9명이 사망하는 그런 고난의 항해이기도 했었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보타니만입니다. 보타니만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선장이 제일 먼저 내려보겠죠. 이곳이 이 죄수들을 풀어놓기에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한 번 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본 결과 식수도 별로 없고 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많은 배들이 정박하기에 항만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타니만에서 시드니로 갔다는 거죠. 자, 이때 제1선단을 이끌었던 선장이 바로 아서 필립이고요. 호주의 초대 총독이 되겠습니다. 이 아서 필립이 이 도시를 처음으로 시드니라고 명명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총괄하는 당시 영국의 내무부 장관 이름이 시드니라고 합니다. 그 시드니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시드니라고 한 거죠. 그들이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1788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1월 26일은 호주에서 국경일로 정하고 있죠. 호주의 날로 명명되었습니다.
1차 수송, 제1선단은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호주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1선단만 오게 된 게 아니겠죠. 2선단, 3선단 계속 오게 되었는데요. 2차 수송부터는 민간 사업자가 이 죄수 수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죄수 수송을 담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가 달라졌습니다. 배가 흑인 노예선이었다는 거죠. 그 노예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송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족쇄를 채워가지고요. 누운 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운 채로 8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나겠죠.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해 도중에 죄수 사망률이 급증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영국의 행정가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수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여기에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 보급 문제 전문가입니다. 사회개혁가이기도 하는데요. 이름은 에드윈 체드윅입니다. 이 체드윅이라는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거죠. 선장들에게 미리 돈을 주지 말고 배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의 수에 비례해서 이송비를 주라. 멋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체드윅의 이 생각을 영국 정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죄수의 생존율이 40%에서 98%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인센티브 효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88년에 제1선단을 시작으로 해서 1867년 마지막 선단까지 호주에 왔던 영국의 죄수는 총 16만 명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6만 명을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보냈을까요? 나쁜 범죄자를 이런 먼 곳에 버린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호주,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미개척지 호주를 개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호주 인구 중에 한 20% 정도가 이 죄수들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후예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호주에서 끔찍한 삶을 견디고 버텨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훔치고 옷을 훔치고 땔감을 훔쳐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의 기본 형기는 7년입니다. 많으면 14년까지 이 호주에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간제 노예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다리, 항만, 도로, 광산 등에서 힘든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초기의 어떤 기반 시설들은 이 죄수들이 다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수들 중에서 착한 죄수, 성실한 죄수도 있겠지만 아주 포악하고 반항하는 죄수도 있겠죠. 그 반항이 심한 죄수들의 끝은 바로 노퍽섬입니다. 호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섬인데요. 1000km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노퍽섬에서 하루 종일 다리에 쇠고랑을 차고 힘든 노역에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면 안 되겠죠. 이곳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희망의 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성 죄수들의 삶이라는 거죠. 당시 호주에 도착했던 여성 죄수들은 15%입니다. 죄수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요. 이 죄수들과 함께 왔던 교도관들, 감독관들도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본토에서 군인들도 왔는데 그들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초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여성들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 겁니다. 이 호주에 유배해 온 죄수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자유시민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4년이라는 형기를 마치면은요, 보통 사명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형기를 다 채우면은 자유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죠. 자유시민이 되면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았던 고향, 영국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죄수들은 영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는 영국보다는 이 호주에 남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호주가 어떤 희망을 이들한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자유시민권자들한테는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 기본 33평 정도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형기를 다 채우면 33,000평의 농지를 이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순식간에 땅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고 똘똘하고 이런 죄수들이 나중에 자유시민이 되었을 경우에 이들은 공직에 임명되기까지 했다는 거죠. 얼마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호주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 끔찍한 영국이라는 곳보다 이 희망이 있는 호주를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땅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호주 5대 총독 맥커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총독 그러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호주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해온 이 맥커리는 영국에서 호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묘비명에는요, The Father of Australia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맥커리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면 은행도 맥커리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리, 맥커리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맥커리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라든지 건물 명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호주에서 이 맥커리는 유명합니다. 또 이 맥커리 총독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호주 여행 가실 때 꼭 이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맥커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맥커리 포인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요. 왼쪽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죠? 오른쪽에는 하버 브릿지가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세스 맥커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맥커리 총독의 부인이 이 뷰가 보이는 그 바위 위에서 남편인 총독을 기다렸다고 해서 그곳을 미세스 맥커리 포인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가서 인생의 길이 남을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맥커리 총독이 호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을까? 그의 개혁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형 교도소를 신축했습니다. 앞서 제가 제레미 벤덤의 원형 감옥을 보여드렸죠. 그 원형 감옥 파놉티콘을 이 호주에 만든 인물이 맥커리 총독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이 죄수들이 평생 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를 다 채우면 자유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시민을 위한 공공 건물이 있어줘야 되겠죠? 공공 건물이 있어줘야지만 유형지라는 이미지에서 이 호주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맥커리 총독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재배지도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주 그러면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 사육지를 이 맥커리 총독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000평이나 되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인물도 바로 맥커리 총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그림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왠지 알록달록한 세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 클로스라는 사람이 1817년에 그린 호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죄수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막 혼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요. 머리에 바위를 이고 가고 통나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죄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사람은 바로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민들이죠. 그러니까 자유민과 죄수들 그리고 교도관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사회가 19세기 초반의 호주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 낯선 호주 땅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희망을 찾은 대표적인 한 죄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호주 최초의 우체국장 아이작 니콜스입니다. 이 아이작 니콜스는 죄수 출신입니다. 절도죄로 7년을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역을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면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당시 총독과도 굉장히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초의 우체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우체국은 바로 니콜스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주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가도 되었습니다. 대박 났다는 거죠. 이 아이작 니콜스가 왜 우체국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 온 죄수들이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본토에 남겨둔 가족일 겁니다. 그 가족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편지밖에 없죠. 근데 이 편지가 고국에 도착하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8개월, 9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편지는 무엇을 통해서 수송합니까? 그렇죠. 호주에 도착한 배의 선장한테 편지를 전달해주면 그 선장이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장이 온전히 전달해 줄까요? 돈만 받고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국에서 호주로 편지를 보낼 경우에 역시 선장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가 이 호주에 정박했을 때 죄수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래서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니콜스는 질서정연하게 우체국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언제든지 이 니콜스의 집에 와서 자신의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100년간 이 죄수들을 호주에 보냈음에도 이 영국의 범죄율이 오랫동안 낮아지지 않았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죄수자들 16만 명을 보냈으면 영국은 범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범죄율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 죄수들로 채워진 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청정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골드러시가 만든 풍요입니다. 이 풍요가 자유시민권을 얻은 자유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대형 금강이 발견된 지역은 호주 동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1851년이었습니다. 이 호주 동남부 지역에 보면은 뉴 사우스 웨일즈가 있고요. 그 밑에 빅토리아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대량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만 발견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호주 전 지역에서 금강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처음으로 이 골드러시의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되겠습니다. 이 에드워드는요, 미국의 골드러시 있죠. 이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금을 어떻게 채굴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와서 호주에서 대박이 났다는 거죠. 1년 뒤 1852년 호주 남부의 금강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골드러시는 미국의 골드러시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요? 너무나 쉽게 금을 채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얕은 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주 전역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황금만 발견한다면 대박 날 수 있다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형지에서 풍요의 땅으로 호주는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노다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호주의 도시들의 모습이죠. 금강 발견으로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금덩어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호주 벨러렛이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금덩어리입니다. 1851년에 호주 인구는 4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115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10년 뒤에는 17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골드, 황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는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맥커리 총독의 사회 통합책, 그리고 1851년에 일어났던 이 골드러시 때문에 호주는 성공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성공 뒤에는 죄수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죄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땅이 호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밝은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골드러시가 시작될 때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중국인들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 5만 명이 모여들어서 자신의 노동을 값싸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금 하락과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 실업률 증가를 전부 다 중국인 때문이라고 백인 노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백인 노동자들한테 더 미움을 받을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5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유입이 되어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고 살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더욱더
자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호주 사회에서 중국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이 담겨 있는 풍자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언론에서 만든 풍자화인데요. 제목이 몽고 문어입니다. 몽고 문어라고 해서 몽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발을 하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의 얼굴을 한 문어죠. 이 풍자화를 자세히 보면요. 중국인들이 호주의 재정을 갉아먹고 아편을 밀매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사회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정책. 여러분들은 백호주의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백인만의 호주, 백인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이 백호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백호주의는 연방제 국가 호주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가 1901년입니다. 대표적인 백호주의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어떤 시험을 치르면은 이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호주에 더 이상 오지 않을까요? 영어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영어 받아쓰기 시험에 통과하는 아시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아시아인들한테는 또 그리스어 시험을 치는 거죠. 정말 치사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백호주의 정책의 배경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황색 공포라는 거죠. 옐로 퍼럴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비렐름 2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비렐름 2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색 인종이 서구의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황색, 황금을 좋아하는 이 호주 사람들이 황인종을 싫어한다. 이게 바로 백호주의의 본질인 겁니다.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주가 지정학적으로 황인종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호주의 바로 북쪽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죠. 호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일본이 18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호주 북부를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호주가 노출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리고 1851년 골드러시 때 이 수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누구 때문에 저임금의 노동자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중국인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 모든 사람들이 호주의 정착민들한테는 공포로 다가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백호주의라는 이민 정책을 바꾼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된다는 거죠. 당시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호주의 인구가 70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생각했다는 거죠. 일본한테 폭격을 당하면서 도대체 700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호주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 이 국방을 지킬 수가 있을까?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국가들하고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백호주의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하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호주를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민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호주에서 영국 죄수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희망을 가졌으며 어떻게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라는 거죠. 이 원주민의 눈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아서 필립 선장이 도착했을 때 그날을 호주의 날이라고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은 이 호주 원주민들에게 침략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주의 원주민들을 에버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버리진은 5만 년 전부터 호주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16년에 데이빗 총독의 대원주민 포구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호주 밑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제주도 같은 섬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제주 같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태즈메이니아라는 섬입니다. 그 태즈메이니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걸어둔 그림판입니다. 이 그림판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은 백인 여성이 원주민 아이를 안고 있고 원주민 여성이 백인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인과 원주민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화롭죠. 그런데 세 번째를 볼까요? 원주민이 백인을 공격했을 때는 원주민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인이 원주민을 총으로 공격했을 때 역시 백인도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얼마나 평등을 강조하는 포고문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태즈메이니아로 쳐들어가서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총으로 죽기도 하고요. 백인이 옮긴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을 더 눈물을 흘리게 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0년까지 있었던 토착민 문명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토착민 문명화 정책이 어떤 거냐 하면 원주민들을 백인 가정에서 양육해서 문명화를 시킨다는 그런 정책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호주는 인종차별 정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을 정말 자기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밑에서 수발드는 하녀나 하인쯤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와 생이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정책이 반복된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여러분, 호주 그러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주를 여행하거나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울룰루죠. 원주민들은 울룰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백인들은 에이즈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둘레가 9.4km고요. 높이가 345m 정도가 됩니다.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울룰루의 색깔은 다양하게 바뀐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중심인고 하니 이 호주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 건조한 사막 지역의 딱 중앙에 이 울룰루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 울룰루의 뜻이 원주민 말로 그늘이 지나는 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울룰루가 많은 이들이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3년인가요? 4년에 일본에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걸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주의 울룰루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백혈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백혈병으로 죽으면서 남겨진 남자친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죄는 울룰루의 바람 위에 뿌려져. 그리고 너는 너만의 시간을 살아주기를 바래. 여러분, 저는 세상의 중심 울룰루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호주의 역사처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